대주주나 이제 그 오너 패밀리가 소액주주를 등쳐먹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어포레이트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유식한 말로 5월 10월에 나스닥도 전반적으로 썩 좋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 안 좋아요, 주시장은. 그때 마이너스 90% 빵 가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절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소프트웨어 산업은 아주 진짜 다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기존 소프트 다 쓰레기거든요, 지금. 지금은 확실히 GPT가 좀 불충분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답변을 좀 잘못한다든지. 그 문제는요, 3년, 5년 후에 다 사라져요, 어차피. 알파고 때도 그랬거든요. 주식시장 자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쉽고 저는 이제 산업이나 기업들은 꽤 좋다고 보는데, 이제 뭐 사실 대주주들이 그 소액주주 돈 다 떠버리니까 문제죠, 사실 이게 모든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지금. 예, 뭐 SM도 그렇고, 그 LG 에솔도 지난번에 그 얘기가 이슈가 나왔고, 지난번에 이제 물적 분할 이슈 같은 거 있었고요. 근데 한마디로 훌륭한 산업부로 그냥 산업 때려버리고 저쪽에 이제 버리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이게 전부 다 대주주나 이제 그 오너 패밀리가 소액주주를 등쳐먹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어포레이트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유식한 말로 그게 이제 많이 개선이 돼야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 한국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퍼나 PBR가 낮은 이유가. 북한 이슈보다도 훨씬 더.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개선이 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도 좀 더 많아지고,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기업들의 태클도 많이 걸고, 그런 건 굉장히 좀 좋다고 봅니다. 평가돼 있다. 그렇죠, 주식시장.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퍼가 뭐 10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 기업이 1원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10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퍼가 뭐 20, 25 이제 가잖아요. 이제 그 차이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돈을 똑같이 벌어오는 기업이 미국에서는 평가가 훨씬 높아요, 한국보다. 그게 이제 그런 이슈인 거죠. 대주주들이나 이런 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전 세계에서 배당을 가장 안 주는 이제 시장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게 이제 순이익 대비 몇 프로를 배당으로 주느냐인데, 한국이 제가 알기로는 20%, 25% 그 언저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50% 이상 주는 나라도 꽤 많거든요, 사실. 근데 배당을 이제 안 주는 이유가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아깝거든요. 그거 내 돈인데 이제 그걸 왜 소액주주 같은 지렁이들한테 주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네 돈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네 지분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네 돈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아까워하는 거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흥청망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는데. 보내주신 질문지에 보니까 이제 그 매크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미국 은행 파산, 금리 인하 뭐 이런 거 이제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퀀트를 하면서 이제 어떤 요소가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매크로 지표 다 돌려봤어요.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등등 넣어봤는데, 그 지표들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매크로를 덜 보는 이유예요. 당연히 예를 들면은 환율이 우리 주식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환율만 맨날 보고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데이터를 진짜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게 매크로 데이터가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는 설명하진 않지만 근데 그 설명력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크로를 별로 안 보고 딴 거를 훨씬 더 많이 보는 이유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퀀트 지표를 저평가되었냐, 또는 뭐 이제 그 기업의 수익 성장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보고, 가격의 흐름 또는 계절성 이런 것들이 훨씬 설명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이제 주로 보고 있고, 매크로 지표는 좀 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큰 이슈들은 우리가 어차피 예측도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 보는 편이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크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할 얘기 없을 때 이제 스몰 토크 하기 좋은 주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파월이 금리를 내렸다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돈 버는 데는 사실 좀 별로 이렇게 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 얘기하면은 뭔가 시간 때우기가 좋잖아요. 뭐 방송 같은 데 나가도. 근데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냥. 네. 뭐 자기가 뭔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어쩌고 뭐 중국이 어쩌고 금리가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나스닥은 지금 반등. 나스닥이요? 최근 며칠에 빠지지 않았어요? 데이비드 라이언은 아주 숫자를 찍어서 누르더라고요. 10에서 15%라고. 5월, 10월에 나스닥도 전반적으로 썩 좋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 안 좋아요, 주시장은. 돈을 버는 거 신경을 아예 안 쓰고요. 어떻게 하면은 제가 잃을 때 최대 얼마 잃을 것인가, 전 거기만 집중을 해요. 그 수치가 버틸만 하다라고 할 때만 투자를 하고요. 이거 어차피 수익은 하늘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로지 그 손실 관리에만 집중을 해요. 손실 관리에 집중하다 보면은 저한테 수익이 안 돌아올 때도 꽤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큰 손실을 맞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또 하늘이 저한테 수익을 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먹고 한동안 가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빌빌거리다가 또 하늘이 수익을 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원래. 투자는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돈을 벌어요. 최대 손실을 작게 유지를 하면은 일단 최악의 순간이 와도 큰 손실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버티다 보면 또 한 번 이렇게 쫙 수익이 오고, 또 버티다 보면 또 수익이 또 쫙 오고, 이런 거예요. 한방에 개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현명하시면은 이제 본인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돈을 빼가지고 뭐 건물을 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해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뭐 순식간에 수십억, 수백억 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전략을 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리스크가 높은 전략을 그러니까 쓰게 되면은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분들 중에서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다가 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꾸준히 부를 이제 이루고 유지하신 분들은 다 리스크가 적은 전략들을 쓰세요. 워렌 버핏도 그래요. 당연하죠. 예, 그분도 별로 그렇게 리스크가 높은 전략을 쓰지 않죠. 저랑 비슷하게 투자하세요. 최근에 연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3월에.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 버크셔 회장을 60년 정도 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사실 대단한 거 한 게 별로 없어요. 라고 말했고요. 저는 한 5년 정도에 한 번 대박이 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균적으로 한 12개 정도 잘한 투자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내가 한 수백 개, 수천 개 투자는 그냥 그저 그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수백 개, 수천 개 그저 그런 투자에서 최소한 큰 돈을 잃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최소한 뭐 본전 또는 이제 수익이 작게 가져갔는데 그 12개 놈들이 보통 한 통상적으로 20배, 30배 수익을 가져다 줬거든요. 이게 모든 차이를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보통 투자는 그냥 작은 수익 또는 그냥 손실을 작게 유지하는 그 정도로 그냥 가고 굵직굵직한 큰 놈에서 크게 먹은 거죠. 리스크 관리 개념이 없으면은 일단 리스크를 너무 크게 투입해가지고 큰 돈을 벌면은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승률이 꽤 높다 하더라도 한 번 뻐그러지는 그 순간에 다 날아갈 가능성이 커요. 승률이 80%인데 그 대신에 그 내가 못 맞으면은 마이너스 90%를 때려 맞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승률이 80%면은 진짜 5번, 6번, 7번 동안에 계속 벌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언젠가 꼭 한 번이 오거든요? 그때 마이너스 90% 빵 가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절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승률을 100%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워렌 버핏도 안 되고, 짐 사이먼스도 안 되고, 데이비드 라이언도 안 되고, 아무도 못해요, 그거는. 그래서 언젠가는 누구나 그 순간을 한번 맞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안 통하는 순간. 근데 그 안 통하는 순간에 몇 프로가 깨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에 60% 깨지는 거고 그분들 90% 깨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저는 벌 때는 막 이렇게 500%, 1000% 벌 수는 없죠. 리스크가 좀 더 낮으니까요. 저도 뭐 큰 욕심 없이 그냥 10년에 10배만 가면 돼요. 저는 그냥 제 자산이 10년에 10배. 그 연봉이 26%예요, 그게. 근데 제 투자 실력으로 솔직히 그 정도 못 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딴 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강의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강의 사업으로 원금을 계속 불리고 그 원금을 이제 투자로 계속 이제 불려가지고 하면 10년에 10배는 가능하다고 봐요. 사실 워렌 버핏도 이렇게 큰 부자가 된 이유가 사실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오래 살았다. 복리도 이렇게 기술 풀어나거든요. 그게 연봉이 10%만 해도 7년에 2배가 되거든요, 원금이. 그래서 그분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니,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한 5년, 7년, 10년에 원금이 맨날 더블이 되거든요. 더블도 해가지고, 2배, 4배, 8배, 16배 이렇게 가는 거죠. 오래 살기 때문에. 저도 GPT라는 신문물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 12월 말부터 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야, 돈을 주식으로 어떻게 버는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 첫 번째 답변이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라. 두 번째 뭐 배당을 재투자하라. 뭐 세 번째 뭐 경제 흐름을 따라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쫙 줬거든요. 그래? 그럼 어떻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니? 라고 하니까 첫 번째 가치 투자, 두 번째 성장주 투자, 세 번째 모멘텀 투자, 네 번째 무슨 매크로 투자 이런 식으로 쫙 또 나열을 하더라고요. 네가 가치 투자에 대해서 뭘 알겠어? 너 따위가 생각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막 했거든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네 해가지고 야 이걸로 그냥 한 거 쓰자 해가지고 나온 게 저 책이에요. 짠짜잔 네, 이 책이죠. 이 책. 이거 살 건데 이거 오를 것 같아. 아, 그거 안 돼요. 그거 해봤어요. 그거 하면은 나는 그냥 그 AI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줘요. 그 리딩방 역할은 얘가 못 하는데, 근데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기는 진짜 잘해요, 얘가. 첫 번째는 일단 기업을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한다. 한마디로 퍼나 PBR나 배당 수익률 이런 거 봐가지고 가치주처럼 보이는 주식들을 이제 먼저 뽑아 놓는다 하고, 그럼 2번은 재무제표 분석을 한다 하는데 혼자 물어보죠. 야,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가 있고 저기 뭐 손익계산서가 있고 현금 푸른표가 있는데 뭘 봐야 돼? 이제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봐야 될 지표들 다 나열해줘요. 이 지표가 의미하는 거는 뭐니? 물어보면 다 답변해주고, 야, 이거 말고 비슷한 지표 없니? 하면 좀 그것도 나열해주고. 잠깐만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기업의 비교 우위 또는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야 된다 하는데 저 그거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줘줬죠,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뭘 봐야 되는 건데 뭐가 중요한 거야? 뭐 이런 거 하면은 답변 다 쫙 해줘요. 근데 A, B, C, D가 나오는데 A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질문이 있다면 A를 질문하면 또 답변이 나오고, 그럼 4번은 경영진 분석. 그럼 경영진 뭐 봐야 되는 거니? 이제 이런 거 물어보고, 5번째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무제표,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경영진을 전부 다 이제 파악을 했으면은 그거 가지고 기업 가치에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모델들이 있니? 그런 거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6번째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으면은 얘 한 개에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럼 몇 개 해야 되는 거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산 후에는 뭘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니?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 거니? 언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니? 그거 답변도 해줘요, 이거. 그래서 소위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 투자 고수가 되고 싶으면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투자 고수를 앞에 끌어놓고 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 답변을 하고, 그게 빨리 배우는 방법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투자 고수들은 시간이 없죠. 그래서 나 따위를 지도해줄 시간이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24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간을 내줘요. 진짜 멍청한 질문을 해도 답변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투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거에 대해서 나한테 멘토처럼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한 명 생긴 거죠. 일단 얘가 지금 그 데이터가 21년 9월에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이런 데서 구체적인 질문을 얘가 안 받아줄 거고요. 근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요, 2차 전지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건 아주 친절하게 해줄 거예요, 얘가. 2차 전지에 있는 주로 기업들이 뭐니, 그 정도는 답변을 해주거든요. 양극재가 뭐니 물어보면 설명할 거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야, 너무 어렵다. 이게 중학생이 이해할 정도로 설명하고,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도 해줘, 또. 그럼 시장이면 어느 정도 성장할 거니, 이런 거 정도 답변해줄 거예요, 얘가. 제가 그런 것도 해봤거든요.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하고 싶은데 퀀트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워렌 버핏이 중요시 여기는 지표를 한번 읊어봐 하잖아요. 근데 그럼 지표를 읊어요. 그러면 그 읊은 지표를 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퀀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표를 때려 박아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전략 짜와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략을 짜오거든요, 제가. 근데 그러면은 그 전략에 맞는 종목 뽑아와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에서 다 해주거든요. 그럼 투자할 수 있어요. 10분 만에 전략 짜고 백테스트하고 종목 뽑아서 투자하는 거 가능. 그러니까 한마디로 GPT 혼자서는 그게 안 되는데 이미 퀀트 프로그램들이 다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GPT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받아오는 거예요. 네가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하고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지표를 가져와 하면 가져오고, 저는 그 지표를 콘텐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집어넣어가지고 전략을 짜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플러그인이 몇 개 나와가지고 실시간 데이터 연동하는 플러그인들이 몇 개 있다고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좀 나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얘가 진짜 뭐 에코프로가 오릅니다 이런 말은 아마 못할 거거든요, 얘가. 근데 이제 그 에코프로를 분석할 수 있는 그거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죠, 얘를 통해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산업은 아주 진짜 다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기존 소프트웨어 다 쓰레기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으로 이런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툴이 다 나온 거잖아요, 지금. GPT를 통해가지고. 결국적으로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GPT나 바드가 되었든 간에 이런 프로그램이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된 소프트웨어가 거의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대폭 변화가 있겠죠.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MTS를 하든 HDS를 하든. 근데 사실 GPT가 있으면 이런 거 가능해지거든요. 야, 나 지금 1억이 있는데 A, B 전략으로 각각 20개 종목을 투자를 해. 500만 원씩 투자를 하고 한 시간에 사는 게 아니라 9시부터 3시에 걸쳐서 사.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HDS, MTS가 업그레이드가 돼야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겠죠, 사실. 제가 이미 다 물어봤죠, 챗GPT한테. 너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니? 라고 다 물어봤죠. 일단 나를 통해서 영상 만드쇼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야, 나 지금 이런 테마로 PPT를 만들고 싶은데 야, 네가 PPT 스크립트를 써줘 하잖아요. 근데 스크립트 써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툴도 이미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스크립트를 내가 때려 박은 다음에 아바타 같은 요즘 버추얼 유튜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버추얼 유튜버 하나 앉혀놓고 이 스크립트를 읽으라고 하면 돼요. 그럼 영상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럼 유튜브 올려서 돈 벌면 돼요. 그런 게 가능해지고, 그리고 블로그 같은 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냥 요즘 센 그 단어 같은 경우로 그냥 키워드 몇 개 잡아가지고 질문 몇 개 해서 답변 말아서 올리면 돼요. 블로그 끝.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GPT를 활용한 앱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것도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겠죠. 얘가 그것도 제안하더라고. 커피라이팅 서비스 이런 것도 제안을 했고,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품 여기서 이렇게 팔고 싶은데 네가 그럴듯한 커피 하나 내놔 하면 그 따단 나누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필요 없어요, 미래에. 왜냐면은 사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영어로 원문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번역기로 한번 돌리고 그 번역이 불충분한 부분 플러스 이제 내용이 불충분한 부분은 제가 추가 질문을 해가지고 내용을 추가로 받았고요. 그리고 번역은 조금 어색한 부분을 제가 고쳤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요 수준인데요. 심지어 제가 이제 한글로 된 책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일단 번역기를 한번 돌려요, 영어로. 그 영어로 돌린 거를 가지고 챗GPT 집어넣어가지고 이 문장이 좀 어색한데 좀 매끄럽게 다시 써와 하면은 매끄럽게 다시 써줘요. 더 이상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번역기는 어떤 거 쓰죠?
딥L을 썼어요. 딥L. 근데 딥L 같은 경우는 영한 번역이 아직 살짝 모자라가지고 제가 좀 직접 수정을 많이 했죠. 주식 전문 용어가 좀 나왔을 때는 얘가 좀 살짝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losers, average losers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사실 그 루저들은 물타기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losers, average losers인데 그 average loser라는 것이 물타기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듣기가 좀 어렵죠. 뭐 그 루저들은 평균 낸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losers, average losers라는 말은 이제 루저들은 물타기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 번역기가. 그래서 확실한 거는 번역 산업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옛날에 50명이 할 걸 한두 명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확실히 GPT가 좀 불충분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답변을 좀 잘못한다든지. 그 문제는요 3년 5년에 다 사라져요. 어차피. 알파고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세돌이 그 처음 버전을 보고서 야 제가 잘 두긴 하는데 내가 이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세돌이랑 두 때는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4대1로. 근데 그래도 그때 알파고는 되게 허접했어요. 이세돌한테 한 번 졌잖아요. 심지어 인간 따위한테. 근데 그 다음 버전은 이제 그때부터는 인간한테 안 졌어요. 그러니까 이세돌 다음 버전부터는 인간이 절대로 이제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넘사벽수에 저 어디 위에 가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챗GPT도 지금은 확실히 좀 결함이 보이지만 3년 5년 후에는 그런 결함이 전부 다 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 과정이 진짜 엄청나게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대학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학교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애들한테 뭐를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이나 리소스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반에 20명, 25명을 몰아넣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선생이 없으니까 그만큼.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제 얘가 모든 학생들한테 1대1 튜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게 모든 학생들이 다른 교육을 받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의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교육 시스템에 접목을 할지는 저도 모르죠. 그건 저도 좀 어리석기 때문에. 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반대가 엄청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사실 지금 교수들과 교사들이 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러나 결국은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뭐 20년, 30년 지나면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튜터가 모든 애들한테 개인 교습을 해주는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인간 선생이 존재한다면 그냥 그분은 그냥 코어디네이션 하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소위 이 애가 학습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그 정도만 컨트롤하는 식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모든 애들이 배우는 것과 이제 아는 지식이 좀 달라질 건데 저는 그게 좋다라고 이제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물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이유는 사실 전혀 없거든요. 나 물리에 관심 1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본인이 관심이 있고 나중에 이제 본인의 직업이나 득이 될 만한 것만 집중 교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되면은 10살, 12살 때 지금 하이레벨 프로그래머의 수준에 도달한 이제 애들이 나오는 게 당연히 무리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계속 이제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하면은 그게 안 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이제 없는 거잖아요. 선생이 질문을 던지고 애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모든 교육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모든 답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스마트한 질문을 만들어내가지고 소위 나한테 득이 되거나 돈이 되거나 영향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결국은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이제 교육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 교육은 현재 교육과 거의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빨리 적용하는 나라가 결국은 이제 미래에 앞서 나가게 되겠죠.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